안녕하십니까, 홍성국입니다. 이슈 터미네이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주로 입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법안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과 이중 금투세 관련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신 오기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늘 서민과 약자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무위에 계시다가 22대에는 기재위로 옮겨서 한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번에 여당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동구 군의군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최 의원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CJ그룹의 전략통으로 CJ 제일제당 CEO를 역임을 하셨고요. 이번 22대 국회에 경제 분야 영입 케이스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만두가 글로벌로 쭉쭉 뻗어나갔을 때 그 정책을 만들고 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최은석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K 음식, K 만두까지 알고 계시니까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주식 투자가는 무려 1,4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아마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성인 기준으로 보면 2명에 1명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이 경제의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정책은 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투세도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과 토론을 시작하고요. 이에 대응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하지신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양당의 판단, 그리고 이것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시장이 모든 면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오랜 시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유행한 거는 사실 떠오르는 건 1992년 자본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이미 32년 동안 우리는 논의됐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먼저 오기영 의원님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 이야기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어서 예. 좀 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똑같은 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한국 시장에서 평가를 저평가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회고해 보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주식시장이 출렁거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점은 지금 많이 좀 해소된 상황인 것 같고 특히 한국 자본시장에 약 30% 이상이 외국 투자자가 들어온 상태라면 이미 그 남북 관계 이슈는 아주 부차적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이제 논의되는 게 재벌 중심의 이 회장님 중심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 그 투명성이 떨어진다, 밀가 몰아주기, 또 여러 가지 특정 회사의 또 그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들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죠. 그게 이제 지배구조 문제, 투명성 문제인데 이 과정이 그동안 불신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 관한 문제나 자본시장에서 함께 그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또 아직 정립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뭐 생각은 비슷하시겠네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큰 틀에서는 저도 이제 많이 좀 공감을 하는데 한국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주주들에 대한 환원,
이 부분은 그동안 되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민간 기업의 CEO로 있을 때 보면 그동안은 글로벌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회사 여러 가지 자원이나 주요 의사결정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이 포커싱 됐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주주로서의 어떤 그 대우나 또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된 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좀 해소해 가야 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가 왜 저평가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한 45개국의 상황을 다 비교하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배당, 자사주 매입과 같은 어떤 주주 중시 경영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점이 43%. 두 번째, 한국 기업이 재무적인 특성이 딴 나라에 비해서 ROE나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36%.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이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라든가 이사회 문제, 감사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14%. 그다음에 투자가 입장에서 장기 투자가인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7%.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의 금융자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든요. 아마 최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계실 텐데 네. 너무 많은 돈이 이제 주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 그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들 보면은 이제 가계 자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그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에 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반대로 실은 이제 부동산에 이제 가계의 대부분 자산이 좀 많이 몰려 있고, 실은 나머지 금융자산도 실은 예금이나 현금 같은 걸 빼면 금융투자자산은 정말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를 좀 더 장기적인 어떤 자본시장에 좀 많이 좀 투자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불패 신화도 좀 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본들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렇게 투입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장기 성장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 자기 재산의 한 60% 정도가 주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한 70% 예. 되니까 금융자산이 30인데 그 중에서 주식 비중은 또 뭐 30%밖에 안 되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예. 근데 이 한국이 더 클러가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의원도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점, 자산 배분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거, 이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입장에서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경기 부양도 이제 부동산으로 해왔고 또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이 다른 자본시장 진화에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이사회 문제도 나왔지만 두산그룹의 문제, 또 SK그룹의 사업 구조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더 멀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분할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들이 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것을 회사의 입장에서 오너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 의원님은 짧게 일단 뒤에 또 말씀하실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할 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내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거. 그건 그 가치가 어디로 누수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표적 사례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해서 이 잘못된 합병을 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서 ISDS 건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에서 국가가 이제 그 차액만큼을 대신 배상해 줬는데 그게 한 2,5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서는 게 일성시장인가요? 그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했어요. 거기도 본래 반대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인정했던 가격보다 더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이.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그 합병이 기계적으로 잘못된
합병을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의 기존 그 구주주들은 손해를 그만큼 다 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이면 불신 때문에 이제 이게 내 투자 가치가 보장되냐 의문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섰던 게 LG와 아까 뭐 말씀에 LG 는 분할하면서 또 상장했던 그런 과정에서의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줬는가, 또는 이제 최근에 두산 밥캣, 로보틱스 관련해서 주식 교환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하나는 완전 적자 회사, 하나는 흑자 회사. 캐시카우인데 캐시카우 회사와 그 주식을 반환하면서 적자 회사의 지분을 얼마 주겠다는데 그게 적절한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계열사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M&A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 방식 자체가 오히려 주식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신을 더 자아낸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단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밸류업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지만 주주 증시 경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개인의 자산 보유에서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금융시장으로 돈이 적게 하고 그 중에서도 주식에 대한 투자 자금이 적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에서 나빠지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항목별 순위를 보면은 소액주주 보호가 139개 중에서 99위, 이사회 효율성이 139개국 중 109위, 기업윤리 139개 중에서 90위. 중요한 건 등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이 이제는 과거에는 중진국이고 개도국이었을 당시에는 성장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됐거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기업 경영도 선진국으로 하는 것, 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놓는 것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과 익숙해지고 친하고,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죠. 공부시키려고 주식은 이런 거구나, 자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주식시장은 거의 대항해 시대라고 할 때 콜럼버스가 벤처기업이었잖아요. 벤처기업에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펀딩을 해갖고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 60년간 숨가쁘게 앞으로만 달려오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최 의원님은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과거에 이제 한국 기업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부 이제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이런 시정 조치를 내려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액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 좀 많이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빠르게 좀 더 그런 좀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불공정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들은 되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실은 밸류업도 이제 그런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이제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한국 시장의 어떤 전체 주식시장 가치가 낮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결국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자기 자산의 형성 문제도 그렇고 또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 정말 시기적절하게 좀 늦었지만 저는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좀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시작한 지 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이제 한 8월까지 정도 보면 주식 이제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비율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늘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도 자사주 소각은 전년 동기 비해서 한 30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도 좀 늘었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도 뭐 꼭 이 밸류업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아마 일본에서 여러 가지 학습 효과 같은 것들을 보면 밸류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도 좀 더 이렇게 유입되지 않았나. 저는 어쨌든 밸류업이 조금 더 잘 정착돼서 효과가 좀 잘 나도록 지금 사후 조치들을 빠르게 하는 게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부의 조치는 되게 좀 시의적절하게 좀 잘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밸류업을 사실은 이 정책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근데 뭐 필요하면 베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좀 묘했습니다. 총선 앞두고서 전폭적으로 나서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올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이런 열기가 좀 줄어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일본의 밸류업은 2012년 아베 정부 출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은 하나의 투자 문화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빠른 정책으로는 쉽지는 좀 않다라고 보고요. 또 관련된 상법이라든가 이런 개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의 의무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요즘 밸류업 논의의 본질처럼 진행되고 있죠.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거냐, 주주에도 충실할 거냐,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 의원님은 이 부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금감원장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사의 배임죄도 없애야 된다, 막 하면서 너무 이게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금융시장에서 30여 년을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정신없죠. 예,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오 의원님이 생각하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좀 일본 거부터 좀 일본에서 긴 호흡으로 해서 밸류업을 추진했고 나름 성과를 거뒀다면 배우고 추진한 것 대한민국에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일본에서 왔던 것이 현해탄 건너면서 귤이 회수 건너면서 탱자가 되듯이 이상한 이제 밸류업 정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다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다음 이제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세금 깎아주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판 밸류업은 세금 깎아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판 밸류업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던 거죠. 아까 최영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비슷한 건데 주주의 이익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는 어떤 자본의 운영 또는 이제 배당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사 지배 구조를 좀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버넌스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일본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문화의 변경 또는 어떤 제도의 보완들이 있었던 건데 텍스 감면 이건 이제 진짜 없었던 전혀 별개의 이슈인데 나중에 이게 갑자기 현해탄 넘어오면서 갑자기 귤이 탱자가 되듯이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 깎아줄게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서 금투세 깎아줄게 폐지할게 이런 식으로 섞여버리니까 밸류업에 대한 본래의 문제의식 자체가 좀 희석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와 별개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밸류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늘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잘 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 이익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회사 지배구조 개선인데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 아닌가? 그럼 이사들이 누구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설정하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포인트에 이제 충실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이거 합병할 거다, 합병 안 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삼성물산 그 기존 주주 그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주의대표성 뭐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근데 개별 주주에 대해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의 범위에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말고 이 전체 주주들 사이에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의 의무의 확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논의가 이제 충실 의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충실 의무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실 의무 조항을 확대함으로써 이 이사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특정 대주주 편향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논의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대기업들 다 찬성한다고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슬금슬금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부분이 굉장히 경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도 되는 회사는 금융지주밖에 없습니다. 왜?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익도 작년에 코로나 당시에 이제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저원가성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거로 주주에 대해서 그동안 안 했던 거 한 방에 하다 보니까 은행주만 되는데 문제는 은행주의 지분의 7, 80%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한국 밸류업을 한다고 했는데 혜택은 외국인이 보는 이상한 상황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 어찌 됐건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야당은 이제 여당의 밸류업에 맞서서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라는 걸 꺼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중심으로 지금 오 의원 말씀하신 거 했는데 지금 요 야당 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밸류업 프로그램하고서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차별성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제가 좀 전에 이제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앞에 질문에 대해서 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일본 제도 저도 이제 다 공감하는데 실은 세금만을 이렇게 좀 강조했다는 말 실은 그 이전에 보면 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환원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이 해결해야 될 큰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대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당을 좀 늘리고 또 시장에 있는 주식을 좀 사서 소각함으로써 다시 그것도 역시 주주환을 좀 늘리는 것들이 결국 이제 세금으로서 유인을 줘야 또 이제 일부 대주주에게는 이제 해당되는 뭐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대주주에 대한 혜택들이 좀 실제로 부여되어야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의 거버넌스에 대주주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 대주주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이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것들이 좀 더 훨씬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실은 이제 기업 CEO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늘려가는 것 또는 이제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하는 것 결국 이제 주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실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또 이제 그 CEO들은 다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뭐 대부분 또 대기업의 또 이렇게 뭐 대주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트리거를 해서 시장을 좀 바꿔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아무래도 먼저 했던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아마 참조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본래 회사에 대한 어떤 충실 의무 이게 지금 상법에 이제 일단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할 때 막상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를 할 때 느꼈던 것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충실 의무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고 오게 되면 실은 주주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주 하면 다들 균질한 주주인지 알지만 실은 지금 한국의 이렇게 자본시장을 놓고 보면 되게 단타로 이렇게 이제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주주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주들도 있고 아니면 오너십을 가지고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또는 이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 이렇게 다양한 주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이런 주주들 전체의 이익에 다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이거는 되게 단기적인 어떤 회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들은 좋지만 이걸 하게 되면 장기적인 회사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나 마케팅을 위해서는 초기에 손해를 보고도 확 또 이렇게 비용을 써야 될 게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단기 실적들은 또 그만큼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가 주주들을 전체의 어떤 이해를 다 염두에 두고 서로 주식 보유의 입장이 다 다른 이런 데 대해서 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 있는 집행 임원진들은 실은 되게 난감하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이렇게 보류하거나
꼭 해야 될 의사결정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사의 어떤 충실 의무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민간 기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듣고 논의를 했으면 저도 당연히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니까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화함으로 해서 실제 회사의 어떤 경영 현실과는 조금 괴리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현실에 적용하면 예. 이게 과연 회사를 위한 거냐 네. 아니면 주주를 위한 거냐 동일한 정책을 놓고 보는 잣대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좀 잠깐 네. 저 의견을 좀 제시하면 네. 삼성물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건에 예, 대해서 예, 예. 결국에 제일모직에는 이득이 되고 삼성물산에게 손해 보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네. 이런 게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번뇌가 있고 또 신중히 한다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놓고 보면 해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법을 못 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충실 의무라는 형태로 도입을 하면서 충실 의무 범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 입법 과정에서 토론해야 되지만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때 이사들은 제대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 이사들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이 2,500억의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리고 그 일성신약인가요? 그 반대 주주 매수 청구를 행사했던 사람은 더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은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나 또는 딱 그 지배주주 회장과 일과되어 있는 특수관계에 빼놓고는 손해를 본 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법을 예. 못 찾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진화를 못 하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상대 토론이 아니어서 실은 제가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거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선진화되지 않았던 우리 자본시장이나 관련 법령이 좀 정비되기 전의 것이라 이제 또 그건 지금 현재 또 대법원에서 또 소송 중이니까 한번 그런 또 최종 판단 결과를 좀 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일상 이제 회사 경영을 하다 보니 이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의 CEO로서 이렇게 회사 경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의사결정의 난관에 부딪힐 게 되게 많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네, 그 문제는 또 다른 주제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삼성물산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커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정책을 꺼내서 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우리 대기업들도 생각을 지금 바꿔야 되고 이제는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저는 법보다 중요한 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런 문화가 있게 되면은 법 없이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요즘은 실은 네. 대기업의 CEO들은 이렇게 법에 위반되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배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를 생각은 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문화는 좀 성숙된 것 같긴 합니다. 성숙 안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제가 그 사례로 들었던 예. 아까 LG 화학 그 분할하는 건 또는 이제 두산 그 주식 교환하는 거 하는 M&A 하는 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지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 그 두산그룹에서 또는 LG에서 했을까요? 예, 아마 일부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건 그건 이제 아마 뭐 법적으로나 이제 금감원에서 잘 하시겠죠. 예, 하시고 저는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분할을 통한 걸 하자는 그런 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60년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3세, 4세로 경영진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무시되는 경우가 과거보다 더 빈번해질 수 있는 세대적인 어떤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3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정황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적었습니다. 또 관심도 없었고 상장 기업이 많지가 않았죠.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안 하니까 비상장 회사끼리야 뭐 뭘 하건 말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장과 비상장 또 뭐 상장끼리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산업이 또 그렇게 바뀌고 있죠. 산업이 융복합 되다 보니까 이질적인 산업끼리도 같은 회사를 만들어 갖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네. 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측면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서로 좀뭐 인정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업 마지막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진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예. 일본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죠?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예, 네, 네. 총리실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이제 밸류업 시작했고 또 이게 시장에 특히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로 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는데 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조금 더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일본에서는 예전에 아마 총리가 일본 자산, 일본 가계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2배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도 내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결국 아마 국민 모두가 또 원하는 것일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들은 좀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이제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사의 어떤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할 거는 너무도 많죠. 저는 뭐 투자 문화 교육이라든가 금융 교육들 이런 것들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투자하는 건지 투기하는 건지 도박하는 건지 게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선 때만 되면 무슨 테마주니 뭐 이런 투자 문화도 빨리 종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금투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아주 임박하고 있거든요. 임박한 이런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이재명 금투세 뭐 한도를 높이고 또 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한 발 빼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여당 한동훈 대표는 뭐 연일 금투세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뭐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 6, 7월에 비해서부터는 조금 접근했다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먼저 여당 입장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폐지입니까 유예입니까 일단? 폐지입니다. 폐지예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 저도 이렇게 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우리 국내 자본시장이 좀 성숙하고 뭐 장기 투자자 비중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의 규모나 시장 참여들의 아까 말씀하신 문화 같은 것들이 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우리가 자본 캐피탈 게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과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되게 클 것이다. 결국은 그게 이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이 어떤 이 검투소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전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선순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이제 왜 폐지, 그러면 왜 유예가 아니냐, 폐지라고 하냐면은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시장을 많이 짓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년 유예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폐지를 하고 좀 더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그래서 자본시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떤 보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뭐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되는 걸 막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이게 조세 측면이나 또 기업 금융 측면에서는 조세 측면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실은 이제 지금 증권거래세 또 여전히 있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좀 있고 또 시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좀 전체 투자 자원 자체도 좀 이렇게 줄어드는 영향도 좀 있고 건강보험료 같은 그런 준조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제 문제에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 금융 측면에서는 저는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위축되면 제가 기업 CEO로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 글로벌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으면 실은 자금 조달할 때나 해외 어떤 M&A를 살 때,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 만들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되게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 가치에 비해서 되게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또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어떤 뭐 JV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게 또 기업 금융 측면에서도 기업을 되게 위축시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도 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은 또 부자 감세라는 왜냐하면 지금 주식 투자가 중에 95%가 뭐 거의 손실을 본다든가 수익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결국은 상위에서 투자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통계 자료로 보면 이제 상위 한 1% 정도가 이제 연 한 5천만 원 이상을 벌거나 그리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뭐 전체 투자 어떤 자산 규모도 한 10몇 프로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지만,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됐건 실은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 상당히 높은 거죠. 5천만 원 정도에서 머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좀 좋은 주식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투자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저는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가들이 개미 투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는 슈퍼 개미가 되는 거지 개미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를 만약에 과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래 많이 벌면 20%나 25% 세금 내놔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도가 반감되는 거고, 그러면 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동산으로 가자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그런 좀 개연성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하면은 결국은 또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가 사라지고 오히려 단기 투자, 한국 시장의 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높은 단기 투자가인데 이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오히려 되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 실은 올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까지만 벌고 빠지고 또 내년에 들어가서 또 조금 수익 놓고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연에서 좀 설명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조심조심하지만 오늘은 그건 좀 너무 저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저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성장 안 할 거다. 아니요. 사람들이 그러면 잠깐만 먼저 말씀. 저는 좀 더 결국 우리가 지금 아까 취약한 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장기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좀 더 이렇게 육성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장기 투자자로 많이 좀 진입하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 제가 너무 좀 극단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투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시장,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반감시키고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좀 저해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의 건전한 장기 투자자들을 많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장기적인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좀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여당의 입장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금투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유예를 한다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도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금투세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미국 주식은 내는데 한국 주식은 안 내도 되지?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회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세금을 하자 말자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하고 또 오늘 이슈터미네이터에서 이런 논의들이 출발하고 좀 면밀히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고 아마 11월 정도가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이죠? 네. 예,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예, 시행돼야죠. 시행이 되면 이걸 폐지를 하건 뭐 보완을 하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10월에 국정감사잖아요. 9월은 뭐 정기국회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공부해보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잠깐만 제가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실은 이제 왜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가냐 거기는 일단은 그 과세가 되는데라고 하면 실은 그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기본적인 수익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뭐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뭐 같이 100으로 이제 표준화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0% 성장해서 미국은 500%, 600% 성장했으니까 그만큼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의 실질 수익률과 관련된 문제.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키워가면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실은 금투세 문제나 우리 밸류업 문제나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이 과세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취약한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 그리고 우리하고는 너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수익률을 창출하는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이 다들 아마 우리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실 겁니다. 예. 의원 생각은 지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고서 예. 반대고 예.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죠. 저는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논리를 일단 그러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 소득세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이제 도입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 대주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30억, 50억 지금 50억 기준으로 했는데 양도소득세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시행 중이고.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주주라고 하는 그 50억 이상 개별 종목별로 하는 사람들 이상만 하는 것을 바꿔서 이제 확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과연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 속에 2020년에 그 나왔고 여야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에 기초해서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 논점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현행 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종목당 50억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차익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억 기준을 떨구기 위해서 50억 미만이면 되니까 특정 일 기준이라서 그래서 한 연말쯤 되면 그 기준일 전에 주식을 싹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1월달에 또 다 사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특정일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보나 또는 이제 이 뭔가의 세를 좀 피하려고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개미 투자자들, 많은 국내 투자자들 또는 이제 이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로 이 외국에 보편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 당시 금융투자협회도 동의했었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 발의했어서 동의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이 제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왜냐? 과거에 손실이 발생한 것도 이득이 나면은 상계주기 때문에 실은 세금 부과액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난 것도 같이 상계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제도보다 더 선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도는 증권거래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증권거래세는 많이 다운됐지만 그 당시 논의할 때 그랬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득을 보든 손실 보든 간에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득이 난 경우만 세금을 내고 손실을 할 때는 세금을 안 내야죠. 그런데 이득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그 세금을 내게 하는 그 증권거래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8조 몇 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다운돼서 한 1.5조, 2조 사이일 겁니다. 증권거래세가. 지금 그동안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이게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장고를 많이 한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덜 걷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를 약 5천만 원대는 이 기본 공제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한 1.5 정도, 5조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세 균형에 대한 고민도 하고 했던 겁니다. 갑자기 올해 일본에서 귤을 수입하면서 현해탄으로 탱자가 되듯이 갑자기 밸류업을 이야기해놓고 이상하게 이제 세금 이야기하면서 폐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충실 의무의 조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귤이 갑자기 와갖고 탱자가 된 겁니다. 예, 네. 제가 이 좀 상황은 좀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게 예, 좀 개선을 예, 해야 되는 아마 지점입니다. 그 2020년도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랑 지난 4년간에 실은 보면 경제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 그때부터 누적된 부동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경제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지난 4년간 반영이 돼 있는 게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기타 선진 시장이 4년 사이에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률하고 우리 한국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너무 취약한 그래서 거죠.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기재부 잠시만요. 공개자들에게. 저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저한테 아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좀 잠깐만, 말씀하고, 마무리.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보면 해외, 특히 이제 대부분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갔던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되게 내재된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글로벌 선진 시장이 딱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안 오른 거는 그만큼 시장이 되게 취약한 거죠. 이 취약한 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문제나 또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의 한국 시장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큰 변화가 있어서 2020년도에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아마 그때 왜냐하면 수익률을 보면 2020년이 되게 좋았을 때 같아요. 제가 아마 평균 시장 수익률을 보면 그래서 그럴 때 하고 지금 현재 지난 4년 동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우리나라 1,400만의 투자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거고 또 미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안 그래도 취약한데 이 취약한 시장을 어떻게든 다시 좀 튼튼하게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가 갖춰진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죠. 그래서 아니, 20년이라고 그래서 예. 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들한테 이게 왜 폐지하자고 주장하냐. 세법 개정을 가져왔길래 그렇다면 2020년대 이렇게 실증의 용역 검토했듯이 이런 검토를 새롭게 했냐. 폐지를 해야 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야 될 만큼 안 했답니다. 지금 아마 실질적인 예. 어떤 검토를 좀 사회적으로 설득할 만한 논거를 정리를 가지고 와서 입장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합의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 공세가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재부 그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영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뭐 그동안 몇몇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포럼 같은 데 참석했지만 그게 아주 뭐 기재부에서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는 아니지만 실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련된 모형 같은 것들을 돌려서 검토한 사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검토한 것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꼭 예를 들어 꼭 기재부가 그럼 그 자료를 예. 이 기재에서 같이 놓고 이야기하시자고요. 예. 저는 데이터 갖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네.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아까 그 이후 상황이 더 특이한 것은 삼성물산 같은 사례인 겁니다. 지금 메이슨, 엘리엇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랬는데 법만 안 했습니다. 여당에서. 네, 지금 그게 더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양 당의 첨예한 논점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하는 동안에
국회의원들 사실 아무 공부도 안 했어요. 자기 선거가 중요했잖아요. 연초 이후. 선거 그- 끝난 그 다음에 너무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좀 젠틀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저 사회자님이 너무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요. 것 같아서 네. 실은 저는 이게 총선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뭐 공약 차원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제 말씀은 그게 뭐냐면 총선 공약이 이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반 투자가에 비해서 스터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바빴어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네네. 거를 8월 말에 하는 이유도 지금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안 하면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세수가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정말 궁색하잖아요. 예. 지금 그럼 전반적인 국가 재정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진짜 공부들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토론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오 의원이 자료를 놓고서 국회에서 토론해보자라고 제안하셨고 최 의원님도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예. 말씀하셨 거는 어찌됐건 이 이슈 터미네이터에서 얻은 하나의 좋은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완강하게 폐지고 이쪽에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좀 있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는 좀 상당히 완화하자는 이런 측면인데 그러면 이걸 뭐 보완책을 당내에서 아니면 그대로 그냥 시행하자는 쪽? 저희는 그런데 그 내부 분위기는 논의를 어때요? 여러 번 했고요. 예, 여러 단위에서 내부 논의를 했고 저희들 이제 완전히 획일적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 의견은 시행하자. 다만 일부 사항에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원천징수 같은 경우 좀 제도 보완하자라는 데서 좀 공감이 있고 그다음 건강보험료는 영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답변했었지 않습니까? 실제 이 금투세 시행하더라도 그리고 금투세 시행에 대한 준비는 다 됐다고 그랬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말고 나오고 인적공제 이제 연말정산 때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유연하게 좀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세무사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건의를 따로 받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유연하게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시행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은 저는 아직 그 부분은 아니 확인을 어제 못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국세청장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제 부분은 저희가 상임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체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어제 국세청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예. 국세청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게 예. 여러 가지 이제 정권사들이나 이런 전체 2년 전에 예. 증권사들의 그 예, 예. 준비 정도를 갖고 점검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예. 아니 저희 속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 나중에 속기록 검증하면 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저는- 당시에 논의됐었고 이 지금 나서 저희가 질의해 보면 증권사도 실무적 준비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무적으로 해야 되냐 말이냐 판단만 남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완 사항 등은 같이 논의해 보면서 네. 충분히 할 수 저는 이런 있다. 준비- 법안 소위에서 좀 약간의 보완 절충안을 해서 좀 하겠다는 건 민주당 입장이고 통과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예, 저는 일단 이제 폐지해서 여당의 네, 이 폐지 예. 입장인데요. 예. 아마 한 11월쯤 아마 이런 회의가 열릴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진짜 그 표면적인 논의 말고 예. 깊게 법안 구절 하나하나 저 항목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이 밸류업 문제 그리고 금투세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오기영 의원은 이제 표면적인로 우리가 진짜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이 아니냐. 그 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고 그것이 민주당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원석 의원은 아직 여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주가 고점이 2021년 7월이었는데요. 3,400 이랬는데 지금도 6,400은 딴 나라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떨어졌는데 요게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 건지 한국만의 현상인지 여기에 대한 또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 역량이 부족하니까 다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고 또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서 한국은 AI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이슈 터미널을 통해서 양당이 계속 논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좀 팽팽하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일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뭐 권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논의가 끝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터미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뭐 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논의가 있게 되면은 제대로 안 되고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논의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두 분이 같은 상임위 계시고 특히 기재위는 한국의 미래를 하는 어떤 선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협력하시고 네. 함께 뛰어주시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